네, 피곤하시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3페이지고요. 개인차의 나머지 성격, 감정, 지각 파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요 각각 개념들은 우리가 개념 정의부터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 정의만큼은 제일 쉽게 그 워딩이랑 비슷하게 써주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변수들을 똑같이 써주면 개념이 그래도 과장 좀 못해서 반은 먹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잘 외워주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격의 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격이란 개인의 독특한 사고, 감정 및 행동 패턴을 의미하는데, 성격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요소로서 우리가 개인의 성격을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격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의는 고든 올포트라는 학자에 의한 것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을 형성하는 개인의 심리 체계가 성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올포트 학자의 어떤 그 개념 정의를 잘 알아두시면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아는 척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의 특징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뭐 능력도 그렇고 창의성도 그렇고 보통 이제 선천적으로 형성되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학습되거나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계속 연구가 갈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그런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반도 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같은 경우도 어느 부분에서는 타고난 부분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아니면 새로 습득하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맞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과 관련된 유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격들은 이제 뭐 의의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많은 유형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이론들이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이제 5대 성격, 영어로 이제 빅5라고 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 학자들 사이에 이 성격 유형에 관한 좀 이게 유의미한 그런 의견의 일치가 있었던 게 이 빅5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 유형을 나타내는 이론 및 연구는 굉장히 뭐 수십 개, 수백 개, 여기 교재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많지만, 이 조직 경영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시사점 내지는 뭐 관련성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 빅5가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5 성격 유형은 맥크레와 코스타, 로버트 맥크레와 폴 코스타 주니어라는 학자가 제시한 유형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5가지 기본적인 성격 차원을 가지고 인간의 다양한 성격 유형을 구분해서 대부분의 인간 성격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MBTI가, 제가 그 성격 유형 검사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격의 어떤 그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MBTI가 가지는 한계는 인간의 성격을 굉장히 단순화, 4가지 차원으로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명하거나 그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요 빅5 성격 유형을 활용한다면 각각의 5가지 차원에서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격에 대해서 5가지 차원으로 표현이 가능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MBTI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에 이 빅5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런 특징까지 알아두시고, 이어서 이제 성격의 5대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빅5의 5가지가 무엇이냐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성실성이 있는데, 성실성이란 개인이 수행 가능한 소수의 목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서 체계적이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실천해내는 성향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성실성이라는 개념은 그 신뢰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에서 봤을 때 믿음직스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끈기가 부족하고 의욕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실성은 우리가 좋은 리더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직무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차원, 밑에 나올 5가지 차원 중에서 유일하게
조직 시민 행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요 성실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조직의 신뢰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조직 시민 행동,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성향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친화성을 보시면 친화성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순응해서 더불어 잘 지낼 줄 아는 그런 성향을 의미를 하는데, 이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상사, 부하, 직원, 동료 등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집단 내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갈등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상을 선호하고 친화적인 구성원이 많을수록 건설적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화성 두 번째 특성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서적 안정성은 영어로는 이제 그 바로 직역한 것처럼 emotional stability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뉴로티시즘이라는 용어로도 쓸 수 있어요. 뉴로티시즘은 정서적 안정성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는 신경질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빅5 말고 영어로 이제 오션이라는 철자를 따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오션의 N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정서적 안정성, 뉴로티시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을 보이면서 불안정한 감정을 자주 표출하는, 감정 기복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만,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차분하고 열정적이고 스트레스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극복 능력이 탁월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특징이 정서적 안정성이다. 그다음 네 번째는 외향적 성격, 외향성이 있는데, 외향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편안함의 정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말이 많고 표현을 잘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에 능숙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대인관계에 능숙해서 높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고 리더로서 적합하며 직무와 삶에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BTI에서 배웠던 그 외향성, 내향성 개념과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은 구분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개념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편안함의 정도, 앞에서 MBTI에서는 이제 에너지 방향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그런 개념적인 차이는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체크해 두시고요. 마지막 5번, 경험에 대한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개인이 갖는 관심과 흥미의 범위인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혁신적인 경험을 선호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적 자극에 민감하고 직접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개방성이 무조건적으로 직무 성과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기보다는 특정 조직이나 직무 특성에 따라서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과업에 대한 흥미가 잘 생긴다라는 측면에서는 과업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이제 과업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살펴봤고, 조직의 시사점을 보시면 빅5 성격 유형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다양한 행동을 예측하는 선행 변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리더십에 긍정적 영향을 준 요소,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가지고 있을 그런 성격적인 특성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있는 사람이 리더로 지목됐을 때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냐, 암기를 하실 때 CEO 이렇게 대문자를 따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O, 그러니까 성실성, 그다음에 E, 외향성, 그다음에 O, 개방성, 이렇게 3가지가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차원들이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아래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성실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변수이고, 그다음 친화성은 구성원의 일탈 행동이 저하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도,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은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이고, 그다음 4번째 외향성은 리더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개방성은 교육 훈련에 대한 학습 효과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5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AB형 성격. AB형 성격인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로즈만과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심장질환 연구에서 A형 성격과 B형 성격이라는 성격 구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격을 가르는 것이 조바심을 내는 물질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A형과 B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A형, 그러니까 이제 조바심을 내는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심장질환 발병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조바심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심장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유형별 특징이라고 한다면 A형 성격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조바심을 내는 물질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적이고 조급해하고 적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B형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 많은 사물을 획득하거나 사건에 개입하려는 나서려는 욕구가 거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촉박함이나 조급함은 좀좀 찾아보기 어렵고 거업의 성취를 위해서 꾸준히 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성격의 차이점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보시면 사실 A형 성격을 가진 사람이 직무 성과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좀 경쟁적이고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이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직무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A형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심장질환이 발병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는 A형이 위험할 수 있다. 이거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통제 위치를 보시면, 통제 위치도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통제 위치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의 통제 주체가 본인 자신인지 아니면은 환경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인지에 관련된 개인의 지각입니다. 그래서 통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내부 통제, 내재론자는 그러니까 어떤 일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운명을 내가 좌우한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내재론자, 내부 통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외부 통제자는 어떤 일이나 원인을 행운이나 운명 때문이라고 믿는, 그러니까 이제 팔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이제 외부 통제자, 외재론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제 위치에 따른 조직의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내부 통제자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신의 행동으로 이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성이 있고 그리고 창조적인 직무를 맡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R&D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당하다. 그리고 내부 통제자에게는 지시적 리더십보다는 참여적 리더십, 이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참여적 리더십이 적합하고, 외부 통제자들에게는 지시적 리더십, 그냥 시킨 대로 하게끔 하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보상에 있어서도 내부 통제자들은 자신의 노력이 성과를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음을 인지시키고 유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3가지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양가로 6번에 자아 개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자긍심과 자기 효능감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형성하는 이미지나 인식,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보는 게 자아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이 자아 개념인데,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아 개념에 기반해서 내가 나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자긍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를 반영한 개념이 자긍심이다. 마지막,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시사점을 보시면 자아 개념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자아 개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어서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조직 입장에서 중요하다. 그다음 2번째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다음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조직은 직원들이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직원들의 업무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계속 서포트 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업무 결과에 대해 자기 책임을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자기 성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업무에 대해서 자성찰을 하고 그리고 반성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조직에서는 자아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성격에 대한 그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기 관찰 보시면 자기 관찰은 개인의 환경의 신호를 읽고 이를 해석해서 자신의 행동을 환경의 요구에 맞춰 조절해 나가는 능력을 자기 관찰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 관찰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유연하게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적응력과 대인관계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변하는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관찰이라는 것이 결국엔 우리가 환경의 어떤 그 신호, 환경의 모습, 양상을 보고선 우리의 행동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조절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의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이 자기 관찰 성향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한 환경, 상황에서도 빨리 잘 적응을 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높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아부를 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주로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빨리빨리 캐치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부를 잘하는 경향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시사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안가로 8번이고요. 모험 감수 성향의 개념을 보시면, 의의를 보시면 개인이 위험을 받아들이거나 피하려는 성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비교적 적은 정보를 활용하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결단력을 발휘하는 특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직의 시사점은 이런 구성원의 모험 감수 성향을 고려해서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는 게 중요한데, 모험 성향이 높은 사람한테는 빠른 의사결정과 혁신이 요구되는 직무가 적합하고 이런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R&D 직무라든지 좀 더 혁신이 요구되는 그런 창의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무가 적합할 수 있다. 넘어가서 나르시시즘을 보시면, 나르시시즘은 이제 자기애와 자아도취 성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스스로를 특별하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경향을 의미를 합니다. 자아도취 성향. 그래서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특권적인 자격을 누릴 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일상적인 행동과 의사결정에도 반영이 되는, 업무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르시시즘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 좋은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양면적 특성을 볼 건데, 먼저 부정적 측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도취, 오만, 거만과 같은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성취를 끊임없이 자랑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혐오하고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아첨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 역지사지의 태도가 부족하고 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객관적 성찰이 약하다는 특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긍정적 측면으로 본다면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이 독립심이 강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의 진로와 비전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직 입장에서 이 사람의 방향성이나 가치관이 우리 조직의 방향성 가치관과 맥이 같다면 사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경우도 많다. 열정적이고 학구열이 높아서 위협에 민감하면서도 유머를 잘 활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넘어가서 조직의 시사점을 보시면 나르시시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자기애는 보통 다 있죠. 그래도 조금씩은.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성격 유형으로 인정을 하고 파악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은 빅5 성격 유형 중에 친화성과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 외향성과 개방성과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구성원은 외향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하는데 적합할 수 있고, 이러한 이 사람들의 좀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해서 조직에서는 이게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휘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르시시즘과 더불어서 이제 성격의 악한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마키아벨리즘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격의 3대 악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르시시즘과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사이코패시라는 게 있어요. 사이코패시도 뭐죠, 어떤 그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인데 교재에서는 딱히 다루지 않고 있고, 마키아벨리즘을 본다면 마키아벨리즘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기반해서 형성된 성향으로 개인이 어떤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려는 그런 경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속임수나 조작을 사용하고 냉소적 관점을 가지고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제약을 무시하는 경향도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관리할 수 있느냐 한다면 노사 협상 과정 혹은 현장 영업, 신시장 개척 같이 좀 와일드하고 좀 거친 그런 직무에서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러프한 환경에서 굉장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조작하고 그 다음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직무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런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빅5 성격 유형 중에서는 친화성, 성실성과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와 팀워크가 중요한 환경에서는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의 성향이 조직에 잘 융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에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과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5번째 개인차 변수인 감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감정의 개념부터 보시면 먼저 이제 정서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감정과 기분을 포함한 단어가 이제 정서라는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감정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딱 느끼는 강렬한 어떤 그 느낌을 의미를 해요. feeling.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바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촉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으로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분노, 두려움, 즐거움, 사랑, 슬픔, 놀라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감정은 개인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사실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리고 개인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100%가 이제 반영이 된다면 사실 정확한 의사결정이나 바람직한 행동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도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고, 감성지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지능 양가로 2번에 감성지능의 의의를 보시면 데니얼 골만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데니얼 골만에 의해서 연구된 개념으로 개인이 감정적인 단서나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해서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는 역량을 감성지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정을 조절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는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나은, 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팀워크나 갈등 해결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집단 차원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집단에서 어떤 과정적인 변수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감성지능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데니얼 골만은 5가지로 구성 요소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사실 뭐 4가지라고 하는 교재도 있고 3가지라고 하는 교재도 있는데 저희 이제 교재에서는 5가지로 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5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보시면 표 아래 이제 글 본론으로 보실게요. 첫 번째 자기인식인데, 자기인식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다. 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감정이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에 대한 자기인식이 부족하다면 내가 지나치게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많이 반영이 되더라도 그걸 캐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내 감정이 지금 어느 정도이고 이게 지금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2번째는 감정 조절인데, 감정 조절은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통제하는데 이 감정 조절 능력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감정이 투영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다 이 감정 조절 능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요소로는 자기 동기부여라는 게 있는데, 자기 동기부여, 이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동기부여는 개인이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도전에 맞서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이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게 좋은 긍정적인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게 이 자기 동기부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4번째는 감정이입인데, 이 앞에 3가지는 사실 나 개인의 나의 어떤 그 감정에 대한 인식과 조절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뒤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에 대한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상대방의 뭐 제스처, 표정, 태도 이런 것들, 비언어적인 신호나 정서적인 표현을 민감하게 파악하는데 이 감정이입 능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높은 사람, 이 감정이입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신뢰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팀워크와 대인관계 관리에 있어서 감정이입 능력이 잘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 기술은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술이 높은 사람은 협상, 설득, 리더십 같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단적인 관리 측면에서 이런 사회적 기술이 높은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리더십, 그 다음에 갈등 해결 과정에서 잘 활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감정 인식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30페이지 30페이지 지각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각, 마지막 개인차 변수인데, 지각은 개인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인상들을 조직해서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지각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인의 경험, 가치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지각의 특징인데요. 이 지각은 단순히 이제 외부 정보를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 주관적인 해석, 능동적인 해석까지 포함이 되는 게 이 지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환경을 인지하는 거에 그친다면 그건 인지에서 끝나는 건데, 이 인지하는 과정을 넘어서 내가 이거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까지 간다면 우리가 지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을 포함한 능동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지각이다. 그래서 지각은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다음 지각의 영향 요인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지각을 중심으로 해서 지각 상황, 지각자, 지각 대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각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 그 맥락적인 요소를 포함을 해요. 그래서 뭐 시간이라든지 장소, 그다음에 사회적인 맥락,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가 지각하는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각자인데, 지각자는 지각을 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각을 한다. 그럼 내가 지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그 사람의 동기부여 수준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 수준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주관적인 요인에 따라서 지각의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개인 지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지각의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영향 요인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지각 대상이 있는데, 지각 대상은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물이나 사람이 지닌 특성을 지각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의 크기, 색상, 움직임 같은 물리적 특성이 우리가 지각을 하는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각의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세 번째, 양가로 3번에 이제 지각 과정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각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각을 한다는 것이 먼저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다양한 자극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각종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선택적 지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있어서 좀 주요한 정보나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걸러버리는 그런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선택적 정보를 부호화하고 단순화하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취한 이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머릿속으로 잘 기억할 수 있게끔 나만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변질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문자 같은 걸 따더라도,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문자를 따더라도 내 입맛에 맞는 두 문자가 있잖아요. 강사님들이 아무리 이제 맛있게 이렇게 따주시지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입에 안 배고, 그런다면 내가 했을 때 기억이 잘 남을 수 있는 두 문자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호하는 과정이고 단순화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정보를 이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기억된 정보를 필요할 때 꺼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캐비넷에 넣어두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인출 반응, 지각된 정보에 기반해서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저장된 정보를 인출해서 상황에 맞게 반응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지각의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사실 지각의 개념, 그 다음에 영향 요인 정도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 귀인이든지 아니면 뭐 지각 오류라든지 영향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면 25점짜리 문제라면은 아무래도 뭐 분량을 채우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내가 이제 분량을 쓰는데 자신 없다,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 모델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5줄 정도, 그림까지 포함해서 한 6줄, 7줄 정도를 채워 넣을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넘어가시면 귀인 이론이 나옵니다. 귀인 이론. 귀인 이론은 사실 기출이 최근에도 나왔고, 그리고 자주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출제 가능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정리하고 계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 이론을 보시면 귀인의 의미, 귀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려는 그런 심리적 과정을 우리가 귀인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귀인을 한다라는 것이 행동의 원인을
대상의 내부적인 요인이나 혹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구분을 해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귀인을 하는 것은 내적 귀인을 하는 것이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귀인하는 것은 외적 귀인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귀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그 특정 행동의 이유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인의 과정을 보시면 이제 정보, 그리고 신념, 동기에서 지각된 행위에 대한 원인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후의 행위와 감정을 기대하는, 예측하는 단계로 이어진다라는 것인데, 내용을 보시면 귀인은 행동이 발생한 이후에 그 원인을 탐색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행동의 동기와 맥락을 분석해서 그 행동의 원인이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냐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냐를 나눠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귀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대인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게 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서 3번, 방가로 3번에 해롤드 켈리의 귀인 이론이 나오는데, 사실 귀인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해롤드 켈리라는 학자는 프리츠 하이더라는 학자가 이제 처음에 주창한 그런 이제 귀인 이론의 개념을 발전시켜서 다른 사람의 행위의 원인을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축을 3차원으로 이제 구분을 했다라고 해서 큐빅 모형이라고도 하고 공변 모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합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행동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유사한 행동을 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같이 봤는데 이제 그 시험이 어렵다고 느꼈다면 사회적 합의성이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이성은 특정 상황에서만 해당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의미를 하는데, 어떤 그 여러 과목을 시험을 봤는데 영어만 어렵다라고 한다면 특이성이 높은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관성은 우리가 그런 행동이 이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전에도 우리가 그 과목의 시험 점수가 낮았다면 일관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리의 귀인 이론이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행위자, 관찰자에 따른 귀인 모델을 보시면, 방금 4번에 행위자와 관찰자에 따라서 우리가 귀인 유형을 또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내부 귀인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은 외부 귀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이제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는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는 그 사람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로 그린 게 아래 그림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내 성공은 내가 잘해서 성공한 거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은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외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내 실패는 외부 운이 안 좋았다,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이제 외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떨어진다,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했다로 치부하는 것처럼 내부 귀인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와이너라는 학자가 귀인의 유형을 구분한 게 있는데, 이거는 귀인의 유형을 귀인의 소재와 귀인의 안정성과 귀인의 통제 가능성, 이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인의 소재는 무엇이냐 하면, 행동의 원인이 이제 내부적 요인에 있는지 외부적 요인에 있는지, 내적 귀인, 외적 귀인, 요거를 이제 귀인의 소재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귀인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귀인의 원인이 시간적으로 고정된 것인지 혹은 안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불안정한 것인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귀인의 유형을 구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통제 가능성은 이제 개인이 통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 것인지에 따라서 통제 가능성으로 또 구분이 된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성격이나 능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개인의 내부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잘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과업의 특성도 마찬가지로 쉽게 변하진 않지만 나의 바깥에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귀인을 할 수 있는 요소인 것이고, 그 다음에 노력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을 더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그 요인의 위치는, 요인의 소재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내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내적 귀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운이 나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불안정적인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요 나의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 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통제 가능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통제 가능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는 이 아래에 있는 요인들을 활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노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력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노력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귀인의 어떤 그 구성 요소를 구분하는 과정에서는 통제 가능성 측면에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지각 오류가 나오는데, 지각 오류, 지각에서 이제 지각 오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지각 오류의 정의는 개인이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나 왜곡이 발생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상을 인지를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그 대상을 해석하는 과정까지 이어진다고 했죠. 근데 그 해석하는 과정이 잘못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각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입견이나 편견,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지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조직 내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요 지각 오류의 유형을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후광 효과, 영어로 이제 할로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이 후광 효과는 개인의 어떤 특정한 특성, 지능이나 외모, 성격 이런 특성에 기초해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오류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 요소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이제 후광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생긴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일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지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광 효과가 지각 오류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관대화 경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관대화 경향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한테 후한 점수를 주는 걸 관대화 경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성향을 의미를 해요. 그다음에 비슷한 게 이제 중심화 경향이라는 게 있는데, 중심화 경향은 이제 극단적인 판단, 점수를 잘 주거나 점수를 못 주는 것을 피해서 그냥 어중간하게 적당한 그런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가혹화 경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혹화 경향은 이제 우리가 관대화 경향은 그 점수를 후하게 주고, 그 다음에 중심화 경향은 점수를 중간 정도를 주는 것이라면, 가혹화 경향은 점수를 짜게, 박하게 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항상 오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사관리 과목에서도 그 평가 파트에서 이런 이제 평가의 오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이제 지각 오류와 같은 내용의 그 오류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서 알아두시면은 여기저기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대조 효과가 있는데, 대조 효과는 판단 대상이 다른 대상과 비교되면서 왜곡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대상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다른 대상이 만약에 더 뛰어나다면 원래 판단하는 대상이 더 못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는 걸 대조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대조 효과가 있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최근 효과가 있는데, 최근 효과는 가장 최근에 얻은 정보에 큰 비중을 두어서 평가하고 해석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못하다가 맨날 못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한번 딱 잘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전체 평가가 잘한 걸로 이렇게 나온다면 상당히 공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이제 최근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와 좀 대조되는 게 초기 효과라는 게 있는데, 초기 효과는 이 사람한테 처음 주어진 그 정보를 가지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첫인상은 정말 굉장히 괜찮고 그다음에 뭐 입사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는 탁월한 그런 직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실제 내는 퍼포먼스가 뛰어나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낮은 평가가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이제 초기적인 그런 인식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후원 점수를 준다면 초기 효과에 의한 지각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넘어가서 7번째 투영 효과가 있는데 투영 효과는 자신의 성향이나 입장을 일반화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오류를 의미한다. 그래서 다른 자기의 어떤 뭐 업무 스타일이나 자기의 어떤 뭐 성격적인 특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직원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오케이 나랑 비슷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이제 자신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반영하는 걸 투영 효과다. 투영 효과에 의한 지각 오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각 오류는 개인적 판단뿐만 아니라 조직 내 평가와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평가 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백기복 교수님 책에는 지각 오류를 조장하는 요인이라고 해서 지각 오류를 일으키는 유발하는 그런 원인 변수를 따로 구분을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지각 오류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장하는 요인으로는 스테레오타입이 있고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는데 스테레오타입은 먼저 특정 개인을 평가할 때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온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기술에 능숙하다라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능숙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이제 쓸데없이 부당하게 기대를 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향된 판단을 유발해서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게 스테레오타입, 선입견에 의한 그런 지각 오류를 조장한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피그말리온 효과는 특정인에 대한 기대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그 팀장이 예시 나온 것처럼 한 직원한테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표하게 되면은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요소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기대를 하다 보면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지각 오류를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각 오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인상 관리라는 게 나오는데 인상 관리는 다른 사람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형성하게 되는 지각을 의도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를 인상 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우리가 상사나 동료 직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이 인상 관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조직에 들어갔을 때 이미지 관리하고 이런 걸 다 인상 관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관리 기법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인상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핑계대고 아니면 먼저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인상 회피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긍정적 인상을 제고하는 전략으로는 자신의 어떤 그 기여를 부각하거나 장애물을 극복했음을 강조해서 내가 정말 뭐 잘했다 좀 블러핑하고 그리고 어필하고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상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개인차 변수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동기부여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동기부여 이론으로 들어오면 우리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이제 욕구 중심의 동기부여 이론이 있고 우리 교재 목차대로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어떤 그 연구 트렌드를 반영한 최근의 동기부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중심의 이론은 사실 조금 클래식한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35페이지 본론으로 들어오면 동기부여의 의의부터 보시면 동기부여는 무베레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해서 개인의 행동을 자극하고 통제해서 지속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 이런 라틴어 이런 유래 같은 거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거 쓴다고 다른 거 못 쓸 바에는 다른 거 쓰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크레이그 핀더라는 학자는 동기부여를 노력의 방향, 강도, 지속성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점은 그래도 쓸만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구성한 요소가 이렇게 방향, 강도, 지속성 세 가지가 있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동기부여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에이브람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주장한 욕구 단계 이론이 있어요. 욕구 단계 이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이론인데, 메슬로우의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자존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다라는 거에서 기본적인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씩 보시면 이 생리적 욕구는 우리가 음식, 식욕, 아니면은 뭐 수면욕, 아니면은 뭐 성욕 같은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그런 동물적인 욕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 인간 욕구의 기반이 되는, 기저가 되는 그런 욕구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안전 욕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리적, 신체적으로도 실제로 내가 안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최소한 밥은 먹고 살고 싶은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그 한선은 내가 갖추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는 것이 안전 욕구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소속 욕구는 사회적 관계 형성과 소속감을 원하는 그런 욕구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자존 욕구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존경심을 받거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존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아 실현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욕구가 이제 자아 실현 욕구가 된다. 넘어가서 이 메슬로우가 주장한 이 5가지 욕구의 작용 원칙은 저차원 욕구에서 고차원 욕구로 순차적으로 발현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차원 욕구는 가장 밑에 2단계,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 2단계가 이제 저차원 욕구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고차원 욕구는 3단계부터 소속, 자존,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3가지가 고차원 욕구로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순차적으로 발현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욕구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욕구를 느꼈을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새로운 그 다음의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작용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실현 욕구를 제외한 다른 욕구들은 결핍을 채우는 동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욕구가 결핍을 느꼈을 때 그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행동을 하는 것이고,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 욕구로 넘어가게 되는 게 작용 원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조직 내에서 욕구 충족 순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을 위한 동기부여 전략을 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시사점이 된다. 그래서 이어서 조직 시사점을 보시면, 메슬로우 이론은 조직에서 개인 행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욕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욕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나 아니면 뭐 세대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의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욕구가 다른 구조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챙기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한계점 내지 비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리고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소속 욕구가 더 크게 높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그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 욕구 중심의 이론, 크레이튼 알더퍼의 ERG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더퍼 이론은 이제 메슬로우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욕구를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3단계로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욕구, 이를 담당한 존재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를 포함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존재와 관련된 그런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관계 욕구는 소속 욕구, 3단계 소속 욕구를 의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 해당한다. 마지막 성장 욕구는 자존과 자아 실현 욕구를 포함한 것으로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관련된 욕구에 해당한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1, 2단계가 알더퍼의 1단계, 그 다음에 3단계가 알더퍼의 2단계,
그다음에 메슬로우의 4, 5단계가 알더퍼의 3단계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 메슬로우 이론과의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보시면 일단 욕구 계층 구조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됐다는 점, 그리고 보다 이제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욕구 계층 구조를 약화시켜서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가 동시에 경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충족이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욕구들이 동시에 충족된다라는 개념은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알더퍼의 이론에서는 그 상하관계가 계층 구조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욕구들이 동시에 충족될 수도 있다라고 본 게 알더퍼의 이론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상위 욕구가 좌절될 경우에 하위 욕구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메슬로우는 사실 일방적인 그런 욕구의 진행 단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만 퇴행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ERG 이론에서는 상위 욕구가 좌절될 경우에는 다시 퇴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RG 욕구의 발현 과정을 보시면 이 ERG 이론에서는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 간의 관계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인은 상위 욕구를 충족하려는 동시에 충족되지 못한 하위 욕구로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37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존재, 관계, 성장 욕구 순위로 이게 하위 상하관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존재 욕구가 충족이 돼서 그다음에 관계 욕구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관계 욕구가 만약에 충족이 되지 못한다, 좌절될 경우에는 다시 존재 욕구로 퇴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화살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상위 욕구에서도 관계 욕구가 충족이 되면 성장 욕구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 욕구가 더 계속 충족이 돼서 유지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화살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성장 욕구가 좌절된다면 다시 관계 욕구로 퇴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욕구 간의 상하관계를 화살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G 이론의 조직의 시사점을 보시면 ERG 이론은 조직이 욕구의 단계뿐만 아니라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 간의 상호작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좌절 퇴행 과정에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욕구의 충족이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알더퍼 이론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욕구 중심의 이론으로는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성취 동기 이론은 맥클리랜드라는 학자가 헨리 머레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20가지 인간의 욕구를 조직 경영에 필요한 욕구로 맞춰서 성취, 친화, 권력, 자율 이 4가지로 요약을 한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클리랜드는 이러한 욕구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고 조직 내 개인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취동기 이론에서 핵심 명제가 되는 것은 맥클리랜드가 욕구는 학습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경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욕구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조직이 구성원의 욕구를 파악하고 학습 과정을 통해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취 동기 이론에서 말하는 4대 기본 욕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성취 욕구는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고자 하는,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의미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려 하고, 성공 가능성이 중간 정도일 때, 중간 정도 확률로 성공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높은 동기를 느껴서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화 욕구가 있는데, 친화 욕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인정 욕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친화 욕구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그리고 집단 내 규범을 잘 준수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세 번째.
자율 욕구는 어떤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율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통제 아래 업무를 진행하고 싶어하고 지나친 규제와 규칙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율권을 부여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권력 욕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리드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권력 욕구는 4단계에 의해서 이제 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제 권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힘을 축적하는 그런 단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힘을 모았으면 그 힘을 통해서 내가 자부심을, 어떤 그 나의 어떤 자부심,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지배력이나 이제 권력감을 행사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내가 이제 그런 힘의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권력감을 느끼고 권력감을 향유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권력 욕구가 중독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리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런 이제 권력 욕구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맥클리랜드 이론을 통해서 조직의 시사점을 본다면 욕구가 학습이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직에서 개인의 욕구를 교육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면 우리가 개인의 욕구 구조를 조직에서 컨트롤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채용이나 배치, 이동, 인사이동 같은 여러 이제 인사관리 과정에서 개인의 욕구를 고려할 수 있고 그 직무 내용과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계해서 성취 욕구를 자극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동기 유형을 이해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원하는 바를 맞춰줄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의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8페이지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을 보실게요. 이요인 이론. 그래서 이요인 이론은 이제 허츠버그가 직무 만족과 불만족이, 우리가 보통 만족을 한다는 거에 반대가 불만족을 한다라고 이제 보통은 알고 있었지만, 이 허츠버그라는 학자는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무만족, 만족이 없는 상태인 거고, 불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제 주장한 게 이요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만족과 불만족이 독립된 차원으로 구분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게 이요인 이론의 기본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이요인 이론의 개념과 그 구성 요인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기 요인은 개인의 어떤 성취감이나 칭찬, 직무 자체의 의미, 그리고 성장 가능성 같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위생 요인은 급여라든지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같은 직무 불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위생 요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구분을 해봄으로써 조직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허츠버거 이론에 따르면 보통의 회사들은 위생 요인에만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인사관리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위생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조직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은 이 동기 요인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 허츠버거는 직무 충실화 기법에 의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직무 충실화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충실화 기법은 아까 우리가 직무 만족 파트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어떤 뭐 고객 관계를 확립한다거나 아니면 수직적인 직무 확대를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무 충실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동기 요인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요인 이론 짧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게 직무 특성 이론. 헤크만과 올드엠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직무 특성 이론이 있는데, 이 직무 특성 이론은 직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직무의 어떤 그 고유한 특성이 종업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직무 만족이라든지 동기부여, 조직의 성과 같은 성과 창출 변수로 이어진다라는 기본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직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성이 이 5가지.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같이 핵심적인 직무 특성들이 있고, 그러한 특성들에 따라서 개인 종업원의 심리 상태에 직무에 대한 의미성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고, 직무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도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심리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성과적인 변수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과 창출 변수로는 동기부여, 내재적 동기부여라든지 작업의 질, 퀄리티 향상, 작업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이직률이나 결근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동작 많이, 동기, 작업의 질, 그다음 만족도, 이직, 결근율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결과가 기본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5대 직무 특성, 핵심 직무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 다양성이 무엇이냐 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복잡성을 우리가 기술 다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무를 하는데 다양한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술 다양성이 높은 그런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직무 정체성은 직무가 완결성을 가진 정도로서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프로젝트나 제품의 생산 전체를 완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이 직무 정체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히 수행하는 직무가 어떤 그 제품의 완성을 담당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다면 직무 정체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서 세 번째, 직무 중요성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조직 내외적으로 타인의 삶과 일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사람이나 아니면은 조직 내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 직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자율성은 업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으로 개인의 직무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의 정도를 의미하는 게 자율성. 자율적인 권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피드백은 직무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직무를 딱 수행했는데 상사가 됐건 아니면 동료 직원이 됐건 그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해서 돌아오는 어떤 그 정보들이 있다면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게 피드백이다. 그래서 이 헤크만과 올드햄은 이 5가지 직무 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동기부여 이 5가지 직무 특성을 가지고 동기부여 효과를 설명하는데 이 아래와 같은 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MPS라고 해서 잠재적 동기지수라는 지표로 우리가 핵심 직무 특성을 활용해서 동기부여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설명한 게 이 MPS 지표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과 같이 직무 자체가 가지는 이 특성들은 평균값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그다음에 자율성과 피드백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곱하기 함수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과 같이 직무가 가지는 그런 특성들이 우리의 어떤 그 동기부여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것이고, 자율성과 이 피드백이 주는 영향은 더 크다, 동기부여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율성과 피드백 두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 요소가 아무리 높은 점수가 난다고 하지만 그 세 요소는 평균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율성과 피드백이 줄어들게 되거나 0에 수렴하게 된다면 이제 MPS 값도 0으로 가까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는 영향력이 크게 된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절 변수로서의 성장 욕구가 있는데, 성장 욕구, 요거는 우리가 직무 특성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성장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조절 변수로 작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 욕구가 높은 직원이 직무 특성에 따라서 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직무 특성 수준이 높은 경우에 이 사람의 어떤 개인의 성장 욕구가 크다면 우리가
일 자체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만족도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직무에 대한 어떤 그 개인의 성장 욕구가 낮은 사람이라면 이 직무의 어떤 그 특성 수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느끼게 되는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조절 변수로서의 성장 욕구를 설명하는 그림이고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직의 시사점을 본다면 조직은 직원의 성장 욕구 수준에 맞는 직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직무 자체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성장 욕구가 높은 직원에게는 도전적이고 자율성이 높은 업무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팀 리더 역할을 맡기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를 담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원을 동기부여시켜서 이 직원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욕구 중심의 동기부여 이론을 살펴봤고 저희는 10분 쉬었다가 정각의 최근 동기부여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